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지난 시간 유리 이사금에 이어서 오늘은 석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의 제4대 임금입니다. 근데 그 외모가 어마무시하고 키가 자그마치 9자 7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도량형으로 계산하면 2m 80이 넘는 키가 될까요? 근데 당시에는 한 자가 20.2c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산해보면 195cm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요즘도 큰 키에 속하는데 신라 당시에는 얼마나 거인에 속했겠습니까? 그 덩치 큰 사나이가 지혜와 용맹이 갖추어졌으니 어느 사람인들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석탈이가 신라에 오게 된 연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탈해의 부모 왕비가 알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용성국 바닷가에 이렇게 함에 실어서 떠나 보내집니다. 바다를漂流하던 중에 어딘가 닿아서 거기에서 깨어나서 그리고 자랐겠죠. 자란 뒤에 자기의 지혜와 무예를 믿고 군사들을 일으켜서 금관가야 김수로왕의 터전으로 전쟁을 치러 갑니다. 거기에서 김수로왕의 지혜와 술수가 승리를 했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근데 그때 뉘우친 게 있어서 나의 힘만 믿고 이렇게 섣불리 덤벼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신라로 들어오면서는 생각을 바꿉니다. 그 나라의 습속 문화를 상당 부분 이해하고 백성들의 신망을 얻은 다음에 나라를 접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배에 패전을 하고 이제 남은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나무 괴짝 안에 조그만 어린이로 숨어서 이렇게 노비들하고 칠보하고 함께 아진 의선이라는 그 임금에게 남해 차차홍에게 물고기를 진상하던 고기잡이 할머니에게 발견이 됩니다. 근데 배가 해안에 닿을 무렵에 까치가 까까까까 짝짝짝짝 이렇게 울었기 때문에 까치 잡자 세조자를 떼어내고 예석자의 석씨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진 의선 할머니의 집에서 7일 동안 그 동태를 살핀 후에 드디어 신라 세상 동학입니다. 동학 오늘날 토암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돌무덤 돌방으로 지은 그 집에서 나와서 언덕에서 굽어봅니다. 보니까 저 오늘날의 불구사 정도 되는 그 위치에 호공의 대궐이 보입니다. 저 집을 접수해야겠다 생각하고 미리 노비와 함께 내려와서 거기에다가 숯과 숯돌을 담벼락 밑에 묻어놓고 당당하게 대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호공이 웬 꼬마 녀석이냐? 사실은 꼬마는 아니겠죠. 처음 들어온 어떤 청년일 겁니다. 근데 신화에서는 소년 꼬마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당당한 꼬마가 이 집이 내 집이니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공은 당시의 신흥 세력 귀족에 속했는데 꼬마가 난데없이 와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니까 나가라고 화를 내죠. 그런데 이 집은 원래 우리 조상이 살던 집이라서 어딘가 파보면 숯과 숯돌이 나올 것이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툼 끝에 관아에다가 고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관아에서 와서 꼬마 소년이 석탈이가 이야기한 대로 집을 파봅니다. 그러니까 담벼락 밑에서 숯과 숯돌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증거 우선주의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대궐집을 석탈의 꼬마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대보라는 사람도 우연히 혹은 이렇게 부유한 청이 되고 신흥 세력이 된 게 아닙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장편 소설 프랑스의 실비 제르맹이 쓴 분노의 나날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셨는지요? 거기 보면 숲에 사는 부유한 남자의 아내가 아주 아름다운데 이 남편과 못 살겠다 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 남편이 추적 끝에 그 둔덕 강가에 있는 언덕에서 그 여자를 찔러 죽입니다. 분노에 차서. 근데 마침 강 저편에 있는 한 사나이가 그것을 목격하게 되고 달려와서 이 남편을 협박을 합니다. 여자는 죽어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심장에 칼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었죠. 그래서 목격했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면서 시신은 내가 매장해 줄 테니까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 여자의 시신을 묻어두고 이권을 챙깁니다. 이 남편에게 숲 전체를 불화받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약점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대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숲속의 어떤 흥미진진한 그런 소설입니다. 소설이지만 이 신화에서도 꼬마 석탈애가 호공의 집을 공짜로 이렇게 얻게 된 데는 또 그냥 그걸 넘어갈 호공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석탈애가 이사금이 되었을 때 호공은 대보로 임명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 집을 공짜로 빼앗긴 그냥 아껴버린 호공이 석탈애의 약점을 잡은 거겠죠. 너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내 집을 뺏은 사람이다 라는 어떤 증거나 그걸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다음 왕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세력 다툼이 연결되는데 일단은 석탈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되고 석탈에도 그걸 알고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있는 이 호공을 부하로 키워줍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대보까지 임명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알신하를 갖고 있는 석탈애가 경주에 무사히 상륙해서 왕권까지 접수하게 되는데 이 나무 괴짝에 담겨서 왔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 호공이 계림숲에서 다구름 소리가 나서 석탈애를 모시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황금 괴짝 안에서 알이 나옵니다. 그 알에서 김알지가 태어나는데요.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집을 차지한 이 석탈애의 출중한 지혜와 계략이 이 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비와 이제 의기양양해진 대구를 차지한 석탈애가 뭐 그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석탈애가 목이 마르다 하니까 노비가 그 산 아래에 있는 우물가에 와서 우물에 표주박에 물을 떠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노비들이 목이 말라서 먼저 실례를 합니다.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데 마셨다가 표주박을 떼니 표주박이 입에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노비 둘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석탈애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석탈애가 대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의 심부름을 하면서 먼저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적이 생긴 거야 하고 하니까 노비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입소문을 타게 됩니다.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아마도 전략적으로 짠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남해 차차옹이 자신의 맞사위로 결국에 받아들이게 되고 나중에 유리 태자에게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석탈에게 물려주는 듯이 유언을 하고 운명을 하고 또 아들인 유리 이사금은 자신이 임금의 유언으로 석탈애가 다음 왕이 될 수 있는데도 입금을 찍어서 자기에게 왕이 되게 한 그 지혜와 술수로 봐서 다음 왕은 틀림없이 석탈애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신라의 문화를 충분히 습속을 충분히 익힌 석탈해가 4대 이사금에 등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왕위를 누리면서 치세를 잘 하고 있는데 이 호공과의 만남에서 어떤 뭐라고 할까 좀 어떻게 보면 비겁한 일이죠. 비겁하게 재물을 탈취한 그 약점 때문에 어느 날 대보가 된 이 호공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시림숲에서 계림은 나중에 김알지가 나오고 한참 뒤에 계림이라고 명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림숲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황금 괴짝에서 자 나무 괴짝에서 석탈해가 나왔다면 황금 괴짝에서 나온 그 알은 또 외지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황금 괴짝은 나무 괴짝하고 차이가 엄연하니까 누가 더 힘이 세고 앞으로 번창하겠습니까? 당연히 알지의 세력이겠죠. 그래서 이 알지 황금 괴짝이라는 건 또 어디 출신이란 겁니까? 아마 저 북방의 알타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금은 김알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김알지의 등장을 최초로 알린 사람이 호공이고 보면 아마도 석탈해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호공이 다음 임금이 될 세력을 지목했거나 그걸 등에 업고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공은 실질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권세, 위세를 왕들을 이렇게 내세우거나 저항하면서 그걸 구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김알지는 석탈해, 즉 호공이 자신의 재산을 빼앗은 탈해의 술수를 알고 또 그만큼 기다려왔다는 신라를 접수하기까지 충분히 기다려왔다는 석탈해의 전략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김알지에게 그걸 이야기했겠죠. 그럼 김알지는 더 치밀한 인간입니다. 신라의 경주 김씨로 이렇게 왕위를 잇게 하는 그 시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알지는 자신이 직접 임금으로 등단하지 않고 그걸 석탈해가 신라의 습속을 알았던 기간보다 훨씬 많이 신라 백성들과 밀착해서 새로운 세력의 지지를 호소하고 알리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대 미추 이사금에 이어서 첫 김알지의 후손으로서 김씨 시조의 임금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얼마나 치밀한 전략입니까? 자, 이것이 다 석탈해 자기가 쓴 어떤 전술 전략이 그 다음 호공에 이어서 김알지로 그 전술이 이전되면서 점점 밀도를 더해간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이제 석탈해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석탈해 출신은 용성국이라 했습니다. 바다 건너. 그것이 어쩌면 지금의 스시마섬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저 어디 남쪽에서 온 인물일 수도 있겠죠. 근데 석탈해가 죽었을 때 소천둔덕에 매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5대 파사이사금 때 이장을 시킵니다. 그걸 이중장제라고 합니다. 외지에서 온 특히 용성국에서의 어떤 습속이 무덤 죽어서 타국에서 죽었을 때 그 무덤이 보이는 자기의 본 토를 그리워하는 모양을 원한다 해서 파사이사금이 매장했던 석탈해의 시신을 파서 그 뼈를 이 돌절구에 이렇게 갈아서 진흙과 지푸라기를 섞어서 전신상을 만들어서 국내에다가 세워둡니다. 그만큼 위인이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석탈해의 어떤 지지를 받는 그 상징으로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석시
석씨와 박씨 이렇게 서로 교대로 12대까지 이사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천둔덕에 있던 매장지를 동학 토암산 꼭대기에다가 다시 이중장제를 해서 운명을 맞이했고 이중장제를 파사 이사금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석탈해는 자신의 깜냥, 자신의 어떤 생각을 신라 초기 왕실에 충분히 펼치고 갔다 이렇게 됩니다. 자, 석탈에 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걸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래도 하고 싶긴 한데 꾹꾹 참습니다. 단조로움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역시 이 알지, 신라 경주 김씨의 시조가 되는 알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